네가 오죽 못났으면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돌겠니? 거울 좀 봐라. 48이면 여자로서 끝난 거야. 바람 피우는 아들 편을 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시어머니. 20년 뒷바라지하며 헌신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살던 제 명의의 6억 전셋집을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길바닥에서 짐짝을 붙잡고 울며 비는 시어머니께 제가 똑똑히 돌려줬죠. 어머니가 못나서 집이 날아갔네요. 억울하면 어머니도 잘라보시지 그랬어요. 정미 씨의 서늘하고 우아한 파멸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새벽 5시를 알리는 시계의 짧은 진동이 정미 씨의 침실을 깨웁니다. 아직 세상은 짙은 남빛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정미 씨의 하루는 이미 힘차게 기지개를 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옵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디자인 가구 업체 리브하우스의 대표라는 직함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직원 32명, 연매출 80억이라는 숫자는 정미 씨가 지난 20년간 바친 피와 땀의 결과물이죠. 서재로 들어간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고 전날 밤 도착한 해외 바이어들의 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브하우스의 디자인이 이번 밀라노 전시회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군. 정미 씨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대기업 팀장 시절부터 그녀는 포기를 모르는 독한 근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모은 종잣돈과 남다른 미적 감각을 쏟아부어 지금의 리브하우스를 일궈낸 것이죠. 아침 7시가 되자 정미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듭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에게 안부 전화를 걸 시간입니다. 어머니, 정미예요. 아침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휴, 그래. 벌써 전화했니? 너는 잠도 없나 보구나.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오늘 오전 10시에 한의원 예약되어 있거든요. 늦지 않게 제가 회사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그래, 네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내 친구들이 나보고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고 난리다. 우리 아들이 잘 벌어서 이런 좋은 동네에 나를 살게 해준 덕도 있지만 말이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의 전세금 6억 원은 정미 씨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사업 초기에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죠. 계약자 역시 정미 씨 본인의 단독 명의입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그 사실을 굳이 꼬집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승준 씨가 워낙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효도하는 거죠. 그렇고 말고. 우리 승준이가 보통 애냐? 변호사 되느라 고생은 좀 했어도 지금은 그 유명한 로펌에서 파트너까지 됐으니 말이다. 정미 씨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전화를 끊습니다. 사실 남편이 사법시험에 3번이나 떨어지고 방황할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정미 씨였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로스쿨 학비를 대고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며 뒷바라지를 했죠. 현재 남편이 중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것도 정미 씨 회사의 법률 자문 물량을 그가 소속된 로펌에 몰아준 덕분이 크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왜 이렇게 부지런해? 일이 좀 많아서. 여보, 오늘 아침은 가볍게 샐러드랑 토스트 준비했는데 괜찮지? 응, 자기가 해주는 건 다 좋지. 역시 우리 정미가 최고라니까. 남편은 정미 씨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상냥하게 말합니다. 정미 씨는 남편 앞에서도
항상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였고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유능한 워킹맘이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공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정미 씨의 눈가에는 최근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라곤 질색하던 사람이 필라테스 스튜디오 결제를 한 달에 8번이나 했다니. 정미 씨는 애써 의심을 누르며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뭅니다. 게다가 며칠 전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불이 들어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잠결에 본 남편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숨겼었죠. 정미 씨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일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퇴근 늦어?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커피를 들이켜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정미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오전 내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성공적인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정미 씨의 눈에 익숙한 차량 번호판이 들어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였습니다. 저거 승준 씨 차 아닌가? 정미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차를 갓길에 세우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한 구석에 남편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한창 회의 중이라던 시간에 남편의 차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정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지만 조수석 시트 위에는 낯선 핑크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동복과 필라테스 용품이 들어갈 법한 세련된 가방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핑크색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파고 들어옵니다. 정미 씨는 가방을 쥔 손을 꽉 맞잡으며 떨림을 억제하려 애씁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하루가, 아니 그녀의 20년 세월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돌아온 밤, 정미 씨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미 씨는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저 우연일 거야. 하지만 조수석에 놓여 있던 그 핑크색 가방은 환영처럼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대기업 시절 같은 팀에서 동고동락했던 동기이자 지금은 민간탐 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선영 씨였습니다. 정미 씨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박선영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영 씨, 나야. 정미. 어머, 정미 씨. 이게 대체 얼마만이니?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박선영 씨의 밝은 목소리에 정미 씨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감정을 억누른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남편 좀 봐줘.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박선영 씨가 나직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정미 씨,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너희 남편,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일단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알아볼게. 그로부터 일주일은 정미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해도 서류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죠. 마침내 박선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정미 씨는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두툼한 보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미안해, 정미 씨. 결과가 좋지 않아. 박선영 씨가 내민 보고서 안에는 정미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참담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미 씨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이었죠. 이름은 한소율 씨. 28살이야. 강남에서 꽤 유명한 필라테스 강사고 두 사람 만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더라. 정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동영상 속 남편은 강남의 그 오피스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오피스텔, 남편이 월세를 내주고 있어. 보증금 말고 월세만 280만 원이야. 그런데 정미 씨, 이 돈의 출처가 좀 이상해서 확인해 봤거든. 박선영 씨가 가리킨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분석 자료를 본 정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한소율 씨의 오피스텔 월세로 꼬박꼬박 송금한 돈은 다름 아닌 정미 씨 회사의 법률 자문료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을 줄여가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벌어들인 돈이 남편의 내연녀를 부양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 씨는 보고서를 꽉 쥔 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하던 그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48살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정수리 쪽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거울 속 여자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야, 너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젊고 싱싱한 여자랑 웃고 있는데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내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미 씨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업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협상에서 가장 큰 패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속한 로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서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치밀하기로 소문난 강일리 법률사무소의 강지혜 씨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뒤 강지혜 변호사와의 상담실. 자료를 훑어보는 강지혜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미 씨, 준비하신 자료가 정말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확정이고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강지혜 씨가 서류를 덮으며 정미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든 증거와 가압류 준비를 완벽히 마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셔야 해요.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시어머니 전셋집도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 집 전세금 제 돈이고 제 명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강지혜 씨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정미 씨 단독 명의이고 임차인이 시어머니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 만기 시에 정미 씨께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 씨의 눈빛에서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시리도록 차가운 이성과 계산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미 씨는 박선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 추가 조사를 좀 해줘. 남편의 숨겨진 재산 상태 전부, 그리고 한소율 씨 재산이랑 가족 관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봐줘. 전화를 끊은 정미 씨는 바로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나긋나긋하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셨죠?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통화를 마친 정미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배신감에 몸을 떠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셨지만 반포동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정미 씨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죠. 정미 씨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곳은 정미 씨가 피땀 흘려 일군 돈으로 마련해드린 그녀 명의의 전셋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영숙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주말인데 쉬지 않고 웬일이냐? 최영숙 씨는 정미 씨를 반기기보다 귀찮다는 듯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미 씨는 미리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최영숙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정미 씨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복수의 칼날도 갈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일종의 전략적 하소연이었습니다. 20년을 모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시어머니의 노후만큼은 지켜주고 싶다는 마지막 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미 씨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심이 절반이었고 최영숙 씨의 본심을 떠보기 위한 연기가 절반이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이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최영숙 씨가 그제야 텔레비전을 끄고 정미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남편이 승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증거도 봤거든요. 정미 씨는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면 최영숙 씨가 같이 분노해주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내가 내 아들 따끔하게 혼내 말하는 빈말이라도 기대했죠. 하지만 돌아온 최영숙 씨의 반응은 정미 씨의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최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 나는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정미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거울 좀 봐라. 48이면 여자로서 끝난 거 아니니? 밖에서 돈 번답시고 기만 세졌지. 남편한테는 매력 없는 나무 토막 같은데 승준이가 오죽했겠어? 생각을 해봐라. 남자가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최영숙 씨의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정미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정미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난 듯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네가 좀 이뻐 보이게 꾸미고 다니면 안 되니? 돈은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 왜 내 남편 관리는 못해? 성형이라도 좀 해라. 요즘 40 넘은 여자들 다들 하더라. 그리고 남자가 살다 보면 좀 바람 피울 수도 있는 거지. 다 그러고 사는 거다. 네가 꾹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걸 괜히 이렇게 일 키우면 너만 손해야.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애비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정미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최영숙 씨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정미 씨의 영혼이 조각조각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씨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다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야. 밥을 잘하든 남편 눈에 이뻐 보이든 해야지. 우리 승준이가 바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니? 네가 집에서 남편을 편하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성으로 모셨던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정이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듯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죠. 정미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숙 씨가 등 뒤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야, 어딜 가니?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밥이나 먹고 가. 정미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죠. 차에 올라탄 정미 씨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강hen리 법률사무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추가 조사 부탁해. 우리 시어머니 재산 상태 전부랑 동네에서 빌려 쓴 돈 있는지 낱낱이 알아봐줘. 정미 씨의 복수 계획 리스트에 최영숙 씨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어머니. 못난 며느리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해드린 게 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못난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차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정미 씨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우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hen리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시리도록 정갈했습니다. 정미 씨는 박선영 씨가 확보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 놓았죠. 외도 증거 사진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그리고 정미 씨가 지난 20년간의 가계부와 회계 자료를 뒤져 직접 정리한 재산 내역서까지. 테이블 위에는 한 남자의 배신과 한 여자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보던 강지혜 씨가 나직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미 씨,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이혼 케이스 중에 가장 완벽한 증거들이에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숫자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지혜 씨는 정미 씨가 정리해온 재산 현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미 씨는 결혼 전 대기업 시절부터 모은 종잣돈과 리브하우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상당한 자산을 일궈냈죠. 판교 사옥 빌딩은 정미 씨 단독 명의였고 리브하우스의 법인 지분 100% 역시 정미 씨의 소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반포 아파트 전세금 6억 원 또한 정미 씨가 단독 명의로 계약한 재산이었죠. 반면 남편의 자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로펌의 지분 일부와 본인 명의의 예금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최근 6개월 동안 한소율 씨에게 상당 부분 흘러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분당 아파트조차 매입 자금의 70%는 정미 씨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강지혜 씨가 펜을 내려놓으며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의 혼전 재산과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녀 한소율 씨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정미 씨는 강지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타이밍이라 하심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 이혼 소장을 보내면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딱 2달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지내주세요. 그 사이에 저희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낱낱이 파악해서 동시에 가압류를 걸 준비를 마칠 겁니다.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혜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둘째로 시어머니 전세 계약 만기가 3개월 뒤더군요. 갱신 거부 통보는 보통 6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이미 시점이 지났으니 만기 도래 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집주인과 미리 조율하겠습니다. 정미 씨가 임차인이니 정미 씨의 의사만으로 전세 계약을 끝내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셋째는 남편의 로펌 입지입니다. 현재 리브하우스가 남편 로펌에 연간 1억 2천만 원 규모의 법률 자문을 맡기고 있죠. 이 계약을 조용히 다른 로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남편분이 로펌 내에서 실적으로 압박받게 만드는 거죠. 정미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혜 씨는 상간녀 한소율 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동시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죠.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정미 씨가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동네 계모임에서 빌린 돈이 1,5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효도하는 셈 치고 대신 갚아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딱 끊으려고요. 강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미 씨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멈추시면 됩니다. 정미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20년간 몸담아온 비즈니스의 세계처럼 복수 역시 치밀한 시스템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죠. 감정은 억누르고 철저하게 이성으로 무장한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정미 씨는 가방을 챙기며 강지혜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잘 버텨주세요, 정미 씨. 정미 씨는 사무실 문고리를 잡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그 2달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진짜 제 얼굴을 보여드릴 겁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저의 모습을요.
건물을 나서는 정미 씨의 위로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부터 시작될 2달간의 시간을 황금빛 가면 기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눈부신 평화를 연기하겠지만 그 가면 뒤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었죠. 복수는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가장 깊은 곳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정미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정미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어머, 여보 왔어? 고생 많았지? 남편은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웬 진수성찬이야?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는 핑계로 당신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더라고. 미안해. 나 이제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는 집안일도 오빠 챙기는 것도 더 신경 쓸게. 자, 어서 씻고 나와서 갈비찜 좀 먹어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정미 씨의 다정함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니야, 자기도 힘들 텐데 뭘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기분은 좋네. 역시 우리 정미가 최고야. 남편은 정미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심지어 정미 씨에게 아주 잠깐 미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오피스텔에서의 미래는 더 대담해졌죠. 하지만 정미 씨는 그 방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정미 씨는 미리 파악해둔 남편의 휴대폰 패턴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포렌식 업체의 원격 백업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상간녀 한소율 씨와의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들이 정미 씨의 외장하드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자기야, 마누라한테 들킬 일 없어. 걔는 그냥 회사 일밖에 모르는 여자야. 요즘 갑자기 잘해주는데 그냥 미안해서 저러는 거니까 걱정 마.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정미 씨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쥐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죠. 시어머니 최영숙 씨에게는 더욱 극진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최상급 한우 세트를 보내고 거실에는 최고급 안마의자를 새로 들여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선물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죠.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생각이 참 짧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좀 더 여자답게 살고 남편도 잘 보필했어야 했는데 이 가방 어머니 들고 다니시라고 사왔어요. 이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최영숙 씨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콧대를 높였죠. 오냐, 그래. 이제야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좀 모질게 말한 게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야. 알겠니? 최영숙 씨는 그날 이후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가방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예,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가방을 딱 사오지 않겠니? 내가 좀 따끔하게 혼냈더니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 내 친구들은 며느리 복 받았다고 난리다. 그래도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가 설설 기는 거지. 안 그러냐? 하지만 최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을 결제한 카드는 정미 씨의 카드였고 정미 씨는 그 카드의 유효기간과 정지 권한을 완벽하게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위장된 평화 아래 정미 씨의 실무적인 칼날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남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계좌를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인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로펌에 맡겼던 연간 1억 2천만 원 규모의 법률 자문 계약을 다른 로펌으로 이전하는 내부 절차도 조용히 마무리했죠. 계약 만기가 다음 달이라 아주 자연스러운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의 주인에게도 연락해 만기 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대학생인 딸 서연이에게만큼은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미 씨는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진짜야? 아빠가 정말 그랬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응, 미안해, 서연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서연이는 오히려 정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해야지. 할머니도 진짜 너무하시다. 엄마, 걱정 마.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딸의 따뜻한 위로에 정미 씨는 지난 2달간 꾹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미 씨는 다시금 가면을 고쳤었습니다. 정미 씨는 서재로 돌아와 벽에 걸린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전세 만기일이 딱 한 달 남은 날이었습니다. D-30. 그녀는 비밀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받으신 만큼 돌려드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지 똑똑히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정미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디데이까지 딱 25일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던 남편의 로펌 사무실에 날벼락 같은 공문 한 장이 도착했죠. 그것은 정미 씨의 회사인 리브하우스가 보낸 법률 자문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직원의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펌 대표의 호출이 떨어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죠. 자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로펌 대표는 책상을 탁 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리브하우스가 우리랑 계약을 끊었어. 연간 1억 2천만 원짜리 물량이 한꺼번에 날아간 거라고. 자네 와이프 회사 아니었나?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남편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정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 씨는 회의 중이라며 한참 뒤에야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정미야. 지금 우리 로펌으로 자문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실무자가 실수한 거 아니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정미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조금 미안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번에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비용 절감 차원으로 자문사들을 전부 재검토했거든. 재검토라니? 아니, 남의 회사도 아니고 내 로펌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오빠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다른 로펌들이 제시한 조건이 훨씬 좋더라고. 주주들도 보고 있는데 나만 고집 부릴 수가 없었어. 당신네 로펌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기도 하잖아. 이해해 줄 거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철저히 사업적인 논리였고 평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는 정미 씨의 성격을 알기에 더는 따질 수도 없었죠. 하지만 로펌 내에서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실력보다 집사람 회사의 든든한 물량 덕분이라는 걸 동료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미 씨는 민간 탐정업체를 운영하는 박선영 씨를 통해 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남편이 푹 빠져 있는 상간녀 한소율 씨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미 씨, 이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그냥 필라테스 강사인 줄 알았는데 SNS 인플루언서로 아주 활발하더라고. 박선영 씨가 내민 태블릿 PC 속에는 한소율 씨의 화려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는 정미 씨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해시태그 보이지? 나를 위한 선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셀프 선물. 남편 돈으로 사놓고는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것처럼 꾸며놨어. 참 대단하네, 정말. 더 놀라운 건 말이야. 이 여자 정미 씨 남편만 만나는 게 아니야. 필라테스 회원 중에 다른 유부남이랑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잡혔어. 아무래도 남편은 그냥 돈줄 중 하나인 모양이야. 정미 씨는 그 정보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미 씨는 조용히 자료를 덮으며 박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건 잘 챙겨두고 있어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깨닫게 해줘야 하니까. 한편 시어머니 최영숙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 안마의자에 한우에 내 친구들은 다 나만 부러워해. 그런데 갑자기 최영숙 씨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동네 계모임 회장이었습니다. 영숙 씨, 이번 달 갯돈이 왜 안 들어왔어? 매달 며느리가 넣어주던 거 아니었어? 최영숙 씨는 당황하여 바로 정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정미야. 갯돈 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더라. 어떻게 된 거니? 정미 씨는 아주 밝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 우리 회사에서 설비 투자를 좀 크게 했더니 자금 사정이 잠깐 빠듯해졌네요. 제가 다음 달에는 꼭 챙겨서 넣을게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죠? 최영숙 씨는 평소 한 번도 돈 때문에 속 썩인 적 없는 며느리였기에 투덜거리면서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쯧쯧, 사업한다는 게 참 힘들긴 하네. 그래, 알았다. 다음 달엔 꼭 넣어라. 최영숙 씨는 다음 달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화투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미 씨는 무릎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었죠. 여보 왔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남편은 맥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미 씨 옆에 앉았습니다. 로펌 분위기가 좀 안 좋네. 근데 여보, 당신 지금 뭐 보고 있어? 남편이 무심코 정미 씨의 무릎 위 서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미 씨는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서류를 덮어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거 회사 경영 관련 서류야. 별거 아니야, 여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씻어. 남편은 의심 없이 욕실로 향했습니다. 정미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강 변호사가 보내온 이혼 소장의 초안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입가에 차가운 달빛 같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바벨탑에 생긴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시간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심판의 날, 전세 계약 만기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최영숙 씨는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동네 친구 4명을 초대해 호화로운 점심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미 씨가 보내준 최상급 한우가 구워지고 있었고, 거실 한복판에는 정미 씨가 사준 명품 가방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가방이 정말 영롱하다. 이거 요즘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친구 한 명이 부러운 듯 가방을 매만지자 최영숙 씨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거 우리 며느리가 내 생각해서 사온 거야. 내가 지난번에 좀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아주 정신을 차렸더라고. 최영숙 씨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득이양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잖니. 승준이가 로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데서 나를 살게 해주는 것만 봐도 알지. 며느리는 뭐 우리 아들 복이지. 잘난 남편 만났으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숙 씨의 허영심이 정점에 달해 있던 바로 그 순간 고요한 집안의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지? 과일 배달 왔나? 최영숙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검은색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정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과 파란색 조끼를 입은 이삿짐 센터 직원 4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정민이,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정미 씨는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남성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영숙님 되십니까? 본 주택의 전세 계약이 만기 도래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이정미님의 전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요청에 따라 오늘자로 강제 집행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 쪽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최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도라니? 누가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정미야, 너 이게 다 뭐야? 정미 씨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그 온순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사업가이자 배신당한 여자의 서늘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이 집 전세금 6억 원. 제 돈인 거 아시죠?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전세 계약 만기가 오늘이라 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보증금 뺐습니다. 최영숙 씨는 사색이 되어 정미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겠다는 거냐? 너 제정신이야? 당장 승준이한테 전화해. 승준이가 알면 너는 끝이야. 최영숙 씨의 악다구니에도 정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가 난 듯 지켜보는 최영숙 씨의 친구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하세요, 어머니. 근데 남편, 오늘 좀 많이 바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혼 소장 접수했거든요. 아, 참고로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도 오늘 정리될 겁니다. 거기서 28살 필라테스 강사 한소율 씨랑 같이 지냈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잘난 아들이 바람 피우던 현장 말이에요. 최영숙 씨의 친구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승준이가 바람을 피웠어? 그 젊은 여자랑 오피스텔까지 얻어 살았다니 세상에나. 최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자랑으로 버텨온 그녀의 바벨탑이 친구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행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구들이 하나둘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방금까지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안마의자가 분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미야, 너 진짜 이럴 거니? 내가 잘못했다. 친구들 보는데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정미 씨의 친구들은 이미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저앉은 최영숙 씨를 부축해 주거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승준 씨한테 연락해서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어쩌죠? 남편 오피스텔에서도 오늘 당장 나와야 할 거예요. 제가 남편 명의의 모든 예금과 오피스텔 보증금에 재산 가압류를 걸어버렸거든요. 아마 지금쯤 법원에서 사람 나갔을 거예요. 최영숙 씨는 넋이 나간 채 정미 씨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못나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정미 씨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발목을 빼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차에 올라탄 정미 씨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1단계 완료됐습니다. 2단계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상간녀 한소율 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남편분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오늘자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미 씨. 정미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과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한꺼번에 도려낸 그녀의 가장 길고도 짧았던 심판의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가 던진 폭탄은 단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연쇄 폭발이었고 그 파편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상을 처참하게 조각내기 시작했죠. 남편의 로펌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남편의 눈앞에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외도 행적들이 날짜별, 시간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 만큼 비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라는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냉정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외도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로펌 전체로 퍼져나갔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은 남편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봐, 승준 변호사. 잠시 내 방으로 좀 오지. 로펌 대표의 호출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리브하우스 계약도 날아갔고 이런 지저분한 스캔들까지 터지면 우리 로펌 이미지는 어떡하나. 자니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주게. 이게 내 마지막 배려야.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자리로 돌아온 남편은 급히 예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거래 정지 계좌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정미 씨가 신청한 재산 가압류가 승인되어 모든 돈줄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때 상간녀 한소율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소송장 받았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라니 이게 뭐야? 문제없게 정리한다며. 소율아, 잠깐만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계좌도 막히고 로펌에서도. 뭐? 변호사라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해? 한소율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승준의 메일함으로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미 씨가 보낸 마지막 비수가 들어 있었죠. 박선영 씨가 확보했던 한소율 씨가 다른 유부남과 미래를 즐기는 사진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미 씨를 배신하고 선택한 사랑이 결국 자신을 돈줄로만 여기던 가짜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그가 따져 묻기도 전에 한소율 씨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이거 감당 못해. 소송까지 걸리게 하는 남자를 내가 왜 만나? 우리 여기까지 하자. 연락하지 마.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오피스텔에서는 당장 짐을 빼야 했죠. 그 시각 최영숙 씨의 상황은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반포 아파트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던 최영숙 씨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남편의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짐을 밖으로 내놓고 있었죠. 결국 모자는 강남의 허름한 모텔 방 하나를 잡아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반포의 거실 대신 눅눅한 담배 냄새가 밴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의 비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노후를 이렇게 망쳐. 최영숙 씨가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평소라면 묵묵히 들었을 남편도 이번에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정미한테 뭐라고 했어?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다라고 했지? 엄마가 그때 정미 편 한 번만 들어줬어도 정미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뭐라고?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 엄마가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막말하는 바람에 내 앞길까지 다 막힌 거라고. 엄마가 못나서 집이 날아간 거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과 대단한 어머니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화살을 쏘아대며 찢겨나갔습니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유일한 혈육이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 셈이죠. 같은 시각 정미 씨는 분당 아파트에서 딸 서연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소란스러운 모텔 방과는 대조적으로 집안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진 않아. 20년 세월을 통째로 도려냈는데 어떻게 괜찮겠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정미 씨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곧게 허리를 폈습니다.
근데 서연아, 후회는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평생 그 사람들 밑에서 못난 여자로 살았을 테니까.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응, 엄마. 잘했어. 내가 있잖아. 서연이의 지지에 정미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정미 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 씨로부터 부재중 전화 27통,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14통,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는 구걸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미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아직 전화를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미 씨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직 자신과 딸만을 위한 가장 조용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 어느덧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영숙 씨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죠. 좁고 눅눅한 모텔방에서의 생활은 칠순을 넘긴 노인에게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날아오는 것은 계모임 회장의 빚 독촉 전화와 한때 아들 잘 뒀다며 부러워하던 동네 친구들의 싸늘한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네 아들이 바람 피워서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며?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며느리를 그렇게 잡더니 꼴 좋게 됐네. 시장에만 나가도 등 뒤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에 최영숙 씨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미 씨의 회사 리브하우스의 화려한 사옥 로비에 최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로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정미 씨를 기다렸죠. 어머, 저 할머니 누구야? 우리 대표님 시어머니 아니셔?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초라해지셨대? 지나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최영숙 씨의 귓가를 때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의 정미 씨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미 씨는 굳은 표정으로 최영숙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회의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최영숙 씨는 갑자기 정미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마른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소리를 내며 닿았죠. 정미야, 아니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정미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니, 못 일어난다. 네가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일어나.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내가 100번 1000번 인정하마. 하지만 제발 우리 아들 앞길만큼은 망치지 말아다오. 로펌에서도 쫓겨나고 앞길이 막막하다는데 애미인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어쩌겠니.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응? 최영숙 씨는 정미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셨던 노인의 눈물에 정미 씨의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녀도 사람이기에 함께 보낸 세월의 무게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을 잡아세운 것은 과거의 서늘한 기억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이면 여자로서 끝난 거 아니니? 다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야. 최영숙 씨가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환청처럼 정미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미 씨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최영숙 씨가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다. 어머니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하신 말씀 말이에요. 최영숙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오늘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못나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며느리 귀한 줄 몰라서 이 집이 날아간 거예요. 남편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최영숙 씨는 충격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뭔지 아세요? 반포 아파트 전세금 6억, 매달 드린 생활비 200만 원, 매주 보내드린 한의원비에 동네 계모임 빚까지 다 합치면 제가 어머니께 쏟아부은 돈만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저한테 해주신 건 도대체 뭐예요? 네가 못나서 여자로서 끝물이다. 남편 관리를 못한다. 비참한 독설뿐이었잖아요. 최영숙 씨는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의 냉정한 선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40대 후반이 여자 끝물이라고 하셨죠? 저 이번에 이혼하고 나면 제 회사 연매출 80억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이 있고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이 32명이나 돼요. 끝물이라는 단어는요, 평생 제 등에 붙어서 숟가락 얹어놓고 살았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회의실 안에는 정미 씨의 단호한 목소리와 최영숙 씨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 앞길이 그렇게 걱정되시면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젊고 예쁜 필라테스 강사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아, 그 여자는 남편 말고도 다른 유부남들 만나느라 바쁘다던데 거기 가서 방 한 칸만 내달라고 무릎 꿇어보시라고요. 최영숙 씨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정미 씨는 차갑게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 원래 정 많은 사람인 거 아시죠? 어머니가 그때 그 말만 안 하셨어도 남편이랑 이혼을 해도 어머니 전셋집만큼은 제가 끝까지 책임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데 제 탓을 하며 제 인격을 짓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자초하신 일입니다. 정미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드릴 말씀은 하나 있어요. 서초구청간에 가시면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비서를 통해 안내해 드릴게요. 그 정도가 제가 20년 인연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정미 씨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지만 그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옥 옥상으로 올라간 정미 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죠. 2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움과 동시에 밀려오는 묵직한 공허함. 정미 씨는 그 묘한 감정을 가만히 음미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리던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세상은 다시금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찼죠. 정미 씨에게 지난 6개월은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오롯이 자신으로 돌아오는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정미 씨는 꼿꼿한 자세로 재판정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승준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판명되어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죠. 정미 씨가 가장 공들였던 재산 분할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일궈온 그녀의 혼전 재산과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였던 분당 아파트 역시 정미 씨의 압도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어 그녀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였던 한소율 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이 내려졌죠. 법원을 나서는 정미 씨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로펌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변두리에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차렸지만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때 파트너 변호사로 누리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최영숙 씨는 결국 정미 씨가 안내해 준 대로 서초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복수는 서슬퍼랬지만 정미 씨는 70대 노인을 차마 길바닥에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비서를 통해 임대 아파트 신청 서류 작성을 꼼꼼히 도와주었죠. 그것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해 정미 씨가 지킨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정미 씨의 회사 리브하우스는 이혼 후 오히려 날개를 단 듯 성장했습니다. 가정사에 쏟던 에너지를 오로지 사업에만 집중한 결과였죠. 염원하던 일본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브랜드의 가치는 나날이 치솟았습니다. 어느 경제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미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투자 실패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깨달은 가장 큰 투자 성공은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어느 날 정미 씨의 책상 위에 구불구불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미야, 시어미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네가 해준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걸 미처 몰랐구나. 내 눈엔 아들만 보이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 네가 베풀어준 그 많은 것들을 이제야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말 끝이 없더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하마. 부디 건강해라. 정미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창밖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가 되느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고개를 젓게 됩니다. 그녀가 받은 상처는 종이 한 장에 씻길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미 씨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미움조차 삶의 한 조각으로 품기로 한 것입니다. 딸 서연 씨는 이제 정미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서연 씨는 리브하우스의 인턴으로 입사해 정미 씨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엄마, 이 가구 배치가 이번 시즌 핵심 맞지? 응, 우리 딸. 역시 감각이 남다르네. 정미 씨는 회사에서 딸을 엄격하면서도 다정하게 가르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배울 거야. 나도 엄마처럼 멋진 경영자가 될 거니까. 아니, 나중엔 엄마보다 더 잘 나갈 거야. 각오해. 서연이의 당찬 포부에 정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정미 씨는 완공된 새 시즌 쇼룸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바로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디고 기어코 꽃을 피워낸 나무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디자인했죠.
쇼룸을 둘러보던 서연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이 컬렉션 이름을 왜 하필 두 번째 봄이라고 지었어? 정미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흐드러진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8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 누군가는 인생의 끝물이라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건물에서 직접 만든 가구들에 둘러싸여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람에게 봄이 평생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니?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미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첫 번째 봄은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계절이지만 두 번째 봄은 조금 다르단다. 그건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를 버텨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야. 정미 씨는 쇼룸의 메인 조명을 하나씩 켰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자 차가웠던 가구들이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봄은 그냥 기다리면 오지만 두 번째 봄은 스스로 만드는 거란다. 엄마는 이제야 진짜 내 계절을 만난 것 같아. 정미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봄을 나 스스로 직접 만들었거든. 조명 아래 서 있는 정미 씨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긴 어둠을 뚫고 나온 그녀의 인생에 이제 결코 지지 않을 찬란한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